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조금 전에 손대현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구슬아라고 합니다. 저는 발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의 발표는 대략 제가 이 발표를 어떻게 하다가 착안하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문제 제기, 그다음에 고서와 문화 콘텐츠 연계와 관련된 현장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한교서원 문화재 사업과 그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실감 서재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제 2번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필제 김종직,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준록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디지털북을 활용한 고서, 향유 콘텐츠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전공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번박한 고민을 담고 있는 세 번째 파트,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여기 단장님께서 저한테 발표를 의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한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시대의 한문학을 활용한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모색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라라고 주문을 해주셔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다가 그러던 차에 이제 2021년도 3월에 개관한 이 실감서재라는 것이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문학이라는 분야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전 소설이라든지 시가 같은 다른 고전 문학 장르에 비해서 약간 폐쇄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그 활용 가능성도 굉장히 좀 다른 장르에 비해서 낮은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 낮은 활용 가능성과 폐쇄성의 원인이 다름 아닌 매체적인 특성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문학은 한자, 이제 오늘날은 많은 전공자들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한자라는 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보존이 필요한 일종의 문화재, 유형의 문화재로서 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의 매체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 일반 대중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문학 전공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은 요즘은 대개는 번역서라든지 교양서 혹은 여러 지역 거점 연구소들에서 진행하는 뭐 인문학 강좌, 시민 강좌 이런 식으로 일반 대중들과 그 결과물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만으로도 대중들의 지적인 만족도랄지 뭐 참여도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만족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고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제 전시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수가 직접 소장 기관에 자료 열람을 신청을 하면은 대개는 요즘은 실물 다 열람을 할 수 있게 해 주죠. 게다가 이제 유력 장서 기관들에서는 각자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들을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화하죠. PDF로 만들거나 이미지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텍스트화까지 시켜서 정보의 접근성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과 같은 장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한문학 혹은 고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의 관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고서라는 것이 직접 만졌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몰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체감 혹은 뭐 집중력 아니면은 내가 이 문화재를 만들어낸 옛 문인과 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책임감, 사명감 이런 특유의 감정, 실물을 열람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화라든지 이런 편리한 어떤 문화 콘텐츠화가 오히려 그런 감정의 향유에는 조금 더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 고서라는 매체적인 특성과 그다음에 고서에 담겨 있는 한자로 된 텍스트라는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문화재를 어떻게 향유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의 좁은 소견 혹은 좀 성근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이 발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영남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문인 가운데 한 분이시죠.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분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명대에 부임을 하고 나서 우리 국문과 학생들한테 수업 작가론이라든지 뭐 이런 수업을 할 때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을 줄 알고 김종직이라는 분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굉장히 충격을 조금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분이 전필제 김종직이고 뭐 영남의 대표 문인이자 사림의 스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워합니다만, 이분이 이른바 흑수저 가문 출신으로서 자기의 노력과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이런 여러 좌절과 실패, 분투를 딛고 중앙 조정에 진출하고 조선을 유교 문명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다. 이런 성공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느끼기도 하는 등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분의 본향인 선산, 그다음에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이제 밀양 같은 데, 특히 이분을 배양하고 있는 그 예림서원 이런 곳 등에서 전필제와 관련된 수승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예림서원이라는 곳에는 굉장히 다른 기관과는 다른 독특한 자료가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준록의 목판, 책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준록이라는 책은 조선 최초로 김종직이 자신의 아버지 김숙자의 3년상을 치르면서 아버지의 뭐 생전의 행적들,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들, 그것이 학문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선산 김씨 가문이 앞으로 계속해서 계승해 나갔으면 하는 제의의 지침들에 이르기까지 총 5가지 부류의 스토리를 이권일책으로 정리한 도서인데요. 이 책은 김종직이 필사본으로만 쓰고 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훗날 이게 조카에 의해 발견이 되어서 간행이 되었는데, 그 초간본은 불에 타서 없어졌고, 이 예림서원에서 그 초간본을 가지고 번각을 한 덕분에 오늘날 현존하는 전필제집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이준록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이준록이라는 책에는 김종직이라는 큰 인물을 길러낸 아버지라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김종직 부자가 어떻게 공부해 나갔는가, 혹은 조선 전기 사대부의 가문이 어떻게 자기 가문의 전통을 구축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짤막한 일화, 그다음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약간 객관적 성격의 글들을 묶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전필제의 여러 다른 문집이라든지 이분이 남긴 여러 문학 서적들에 비해서는 별달리 콘텐츠로서는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천 콘텐츠로서의 이준록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서 고서의 문학 콘텐츠 향유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은 현재 고서와 문화 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서 고서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이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문화재 공모 계획이라는 것은 지난 2014년에 문화재청에서 시작된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강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어떤 보존의 대상이었던 뭐 궁궐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고택이라든지 이런 공간 문화재를 직접 활용을 해서 각각의 그 장소 정체성에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하라라는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뭐 향교 이것의 장소 정체성은 역시 강학과 재향의 공간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비, 유학자로서의 심상을 갖춘 윤리적인 인재,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요람으로서의 서원의 장소 정체성을 부각시켜서 그런 서원에서의 인문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현대적 콘텐츠로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서 뭔가 지속 가능한 문화재 향유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의도였고요. 특히 많은 서원들이 대부분 다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문화재 향유 기회도 높이고, 또 나아가 이것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시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매해 한 100여 군데, 110여 군데 향교 서원을 선정을 해서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유유자적이라는 것으로 이제 PDF화가 되어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선정된 그 향교 서원 프로그램은 총 116개였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이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분류를 해보니까 역시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 시험 체험, 백일장 체험,
뭐 이런 거 혹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콘텐츠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뭐 다도, 음식 만들기 혹은 향교에서만 할 수 있는 향사례나 향음주례, 성년식 이런 전통 의례와 관련된 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임의로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정말 임의로 뽑아 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안동에 있는 이 도산서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보시면 여기 조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서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되기, 선비란 무엇이고 선비의 삶은 어떠한가와 관련된 그 체험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원에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 밖에 뭐 도동사원에서처럼 이 도동사원을 대표하는 배양 인물인 김등필이라든지 아니면 도산사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태계라든지 이런 특정한 인물이 관련된 경우에 그 인물들을 전면에 표방하는 것 말고는 여러 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름만 조금씩 달리한 유사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보이고 있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필재 선생님에 대한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림사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밀양향교 등과 연계를 해서 이런 선비 풍류, 이것은 실제로 이제 2020년 7월에 있었던 이제 뭐 밀양아리랑 공연 같은 것이었고요. 그 밖에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역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뭐 이런 전필제의 유학사상을 알아보고 선비 정신을 함께 이해해보는 프로그램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필재 선생님의 본향인 선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기 구미와 연계해서 김종직이 소학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가를 내외국민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는 애국심과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함은 역시 문화재로서 이 서원이라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문화재를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문 후속 세대, 뭐 초등학생,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문 후속 세대를 주 타깃으로 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강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간으로서의 서원 외에는 소장하고 있는 다채로운 유형 문화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선정된 116건 중에서 고작 4건의 서원 프로그램에서만 뭐 소장하고 있는 책이나 고문서 혹은 목판을 가지고 체험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뿐 나머지 프로그램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활용하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서원을 다 같이 탐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설사분께서 우리가 어떤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도 해주시고 전시를 관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역시 문화재 보존의 차원에서 다수의 관람객들이 고서를 직접 만져보고 넘겨보고 하는 것은 아마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문 후속 세대를 주 타겟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원래도 굉장히 유교적이고 정적인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재방문율이 낮은 콘텐츠인 이 서원에 대해서 프로그램마저도 굉장히 중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 학문 후속 세대들의 재방문율이 굉장히 낮죠. 이런 아쉬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문화유산 향유 인식 실태 조사 현황을 보면은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문화재를 관련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아주 뭐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교육적인 효과나 역사적인 고증 혹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견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참여하는 것, 이를 통해서 많은 흥미를 유발하는 것, 적극적인 향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심지어 향교 서원 문화재의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중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62%가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특히 이 프로그램의 주 타겟인 10대는 60%, 20대는 70%가 절대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곧 이런 학문 후속 세대의 성향, 또 학문 후속 세대 관심사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매체와 콘텐츠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어 전시의 일방향성, 이런 수동적인 강의, 참여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만지고 넘겨보는 향유를 원한다는 이런 성향에 부합하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이 사업을 조사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개관한 실감서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된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매체의 사례로 실감서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실감서재는 이제 지금 개관한 지 대략 5~6개월밖에 되지 않는 실감형 도서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미래 수장고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소셜 리딩과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검색대에서 검색한 내용을 다른 검색자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빅데이터에 따른 검색 결과가 서로 연계되어 제시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VR 그 오큘러스 퀘스트를 착용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오디오북을 듣는 VR 도서관 같은 체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실감 서재에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두 가지 콘텐츠는 바로 인터랙티브 지도와 디지털 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먼저 인터랙티브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급의 한두 장짜리의 도설 같은 것들을 터치 스크린에 고해상도로 재현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제목 그대로 인터랙션이 굉장히 쉬워요. 오직 터칭과 이제 스와이핑 정도의 인터랙션만 가지고도 이 정보를 더 자세하게 이제 탐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원마 정색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이렇게 번호들이 매겨져 있고요. 돋보기 손잡이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그 팝업 창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콘텐츠의 간략한 설명이라든지 정의 같은 것이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이런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수선전도라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이미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터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콘텐츠의 제공자가 사용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탐색을 했으면 하는 분야, 그런 부분에 터치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클릭을 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팝업 화면이 뜨면서 이 관련된 그 정보의 간략한 설명, 그다음에 현재 사진이라든지 관련된 뭐 맵 같은 것이 같이 뜨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북이라는 것은 해설사분의 설명에 따르면은 실감서재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고 '아 이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매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면은 고서의 한지의 질감이라든지 두께, 그다음에 요 약간 누리끼리하고 불탄 것 같은 요런 색상까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종이 같은 느낌의 터치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책지처럼 이렇게 한쪽을 묶어 두었고요. 또 만져보면은 정말 실제 고서를 방불케 합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한지 느낌이 나고, 그 찢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고서의 촉감이라든지 책장 넘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재현을 해 놓고 있어서 관람객들의 몰입감이 극대화되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쪼끔 작겠지만 그 원문도 원본의 자형을 있는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원문 위에는 번역, 그다음에 번역문 위에는 원문이라는 터치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원문이 번역문으로 바뀐다거나 이 똑같은 자리에 이런 인터랙션을 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해도보 통지와 동의보감이라는 두 종의 콘텐츠를 여기다가 투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측에는 이 관련된 무예를 구현하고 있는 도서를 같이 인제 수록을 해 놓고 있고요. 여기도 터치를 하면은 아주 인상 깊은 정도의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이거 딱 클릭을 하면은 이 두 무사가 서로 칼싸움을 챙챙챙챙 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2D 애니메이션이 구사가 됩니다. 그리고 혹은 동의보감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은 제가 딱히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이쪽 왼쪽 책지에서
거북이 등을 타고 온 토끼가 쫙 와 가지고 간에다가 뭔가를 던져 줍니다. 그럼 이 터치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거를 클릭하면은 간이 커집니다. 뭔가 '간이 부었다.' 약간 이런 유머러스한 코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직관적이고 쉬운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디지털북의 장점은 결국은 이제 '책을 묶어서 내가 직접 넘긴다.'라는 종이책으로서 인쇄 매체의 어떤 본질적인 형태를 견지하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그 전자책의 장점을 같이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리고 충분히 상용화가 된다는 점을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인터랙티브 지도나 이 디지털 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고서의 보존도 가능하고, 나아가서 관람객의 이제 실감 말 그대로 향유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어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학문 후속 세대들은 이미지 정보, 그다음에 영상과 같은 시각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를 지식을 습득을 하는 성향이 있죠. 그런 학문 후속 세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 디지털북이라는 매체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조금 상용화된 이런 실감형 매체를 활용을 해서 고서를 향유할 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면 어떤 점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번박하게 김종직의 이준록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일화와 멀티미디어의 결합을 통해서 입체적인 상상력을 이제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김종직의 이준록 가운데 선공 사업이라는 파트는 총 43 개의 짧은 일화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성품이나 공부 과정, 아버지가 자신들을 교육했던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김종직이 누구고 김숙자가 누구고 그런 정보가 없더라도 이 왼쪽에 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오늘날의 학생들한테도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북의 전체 내용을 다 투사하지 않더라도 이 중에 특정 일화만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인간 성장의 스토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효와 윤리 같은 주제라든지 그 관람객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수요에 따라서 원하는 스토리텔링만 구사를 하고 그거를 디지털북에 투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어쨌든 디지털북이라는 매체는 아무리 실감나게 고서를 재현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자책으로서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고서를 방불케 하지만 고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전자책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인지적으로 실제 종이책을 읽는 것보다 약간 뭐랄지 사건의 발생 시점이라든지 이야기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정렬한다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이해 부분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성향이 있다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고전 소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쭉 스토리텔링이 되고 또 서사적인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가 이 디지털북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사례를 자세하게 들어보자면은요. 발표문에 있는 이제 일화입니다. 지금 이 번역문은 발표문에 있는 일화인데 아버지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가 어린 시절에 이제 공부하다가 조금 꾀가 나서 나가 놀고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놈 공부 안 하고 왜 나가 놀아." 하면서 이제 회초리를 때리니까 화가 나서 아이가 엉엉 울면서 읽던 책을 이제 길가에다 내다 버렸는데, 바람에 책장이 펄럭펄럭하니까 아기가 무서운 마음도 들고 약간 아까운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기는 훌륭한 학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칭찬을 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김종직의 사건 묘사라든지 감정 묘사의 필력이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용문만 읽어도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고 여기에 잠겨 있는 두 인물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문을 번역을 할 때에는 아무리 현대 국역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거를 교육 현장에서 학문 후속 세대들한테 전수를 할 때 더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뭔가 상상하고 곱씹어 볼 수 있게 유도를 하려면 여러 단계의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의 주 타깃이 청소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특히 인제 뭔가 상상력 어떤 시각적인 어떤 구현이 가능한 이런 성격의 문학성이 높은 일화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왼쪽에 제가 상상도로 이제 구현을 포샵으로 만든 건데요. 디지털북의 구현 예시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일화의 원문 부분이고요. 이것을 터치했을 때 이 내용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시각적인 자료. 이것은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는 김홍도의 서당도 가운데 일부만 이렇게 한번 합성을 해본 것인데요. 뭔가 이렇게 내용에 대한 단순한 이해라든지 그런 걸 넘어서서 작품에 조금 더 몰입하고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렇게 문학성이 높은 자료일수록 또 뭐라고 할지 이 사용자의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이런 멀티미디어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이 고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없다 관련된 이미지가 없으면 여기가 공책지이고 또 이것이 터치 스크린이라는 점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직접 이것을 듣고 이 이야기를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그거를 서로 연계하는 소셜 리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문화재를 향유하면서도 자신이 이 고서를 향유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그 참여감, 만족도 이런 것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고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문학성, 일화성이 있는 자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감 서재의 사례처럼 뭐 저기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고서들도 굉장히 많다. 오히려 사실 이런 고서가 더 많겠죠. 이런 고서들의 경우에는 어 제가 실제로 김종직을 공부할 때 느꼈던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김종직의 선공 제의 부분을 보면은 조선 전기 사대부 가문의 제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 인용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시제를 지낼 때에는 제기를 네 줄로 배열하는데 첫째 줄에는 유과, 둘째 줄부터는 포, 해, 홍숙, 저, 나물 등을 놓는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읽힌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벌써 정말 이제 노잼이죠. 알 수도 없고 전공자인 저조차도 뭐 포 같은 경우는 오늘날도 쓰는 용어입니다만 해가 뭔지 홍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뭐고 뭐 초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요런 콘텐츠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그 터치 포인트를 섬세하게 미리 예측을 해서 설정을 해 놓고 어떤 정도의 뎁스의 부가 정보를 줄 것인지를 약간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토샵으로 구현해 놓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른쪽의 원문의 한자 원문이고요.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스와이핑하거나 터치 포인트를 통해 터치를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제사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사상에서 이 용어가 어디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 용어와 비슷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관련된 도설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자가래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공공 DB에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성이 부각되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명사 자료들이라든지 특히 도설과 같은 시각적인 자료들을 총망라한 아카이브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여기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약간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정보 연계를 통한 로컬리티 강화인데요. 특히 이제 이것은 제가 지금 이제 서원 향교 프로그램에서 활용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살았던 생활의 방식에 대한 이해나 공감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콘텐츠의 내용 가운데에서 지명이나 지형 혹은 연역이나 풍토와 같은 뭔가 로컬리티 정보가 굉장히 농후한 자료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부각시켜서 향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준록에 실려 있는 김숙자가 지방관으로서 겪었던 사례입니다. 보면은 뭐 고령의 가야천은 은어로 유명한데 인근 성주 지역
의 사람들과 이 은호를 두고 어떻게 다투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고령의 가야천이라고 하면은 뒤에 이제 관련된 그 포털의 지도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읍지 같은 것이 있거나 고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실감 서재 인터랙티브 지도처럼 관련된 내용들을 망라해서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근의 그 역사, 문화, 관광 정보와 연계를 한다면 과거의 서원이 강학과 재앙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일종의 지역의 도서관, 지역의 문화센터와 같은 느낌으로써 지역 아카이브로서 또 이 서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략한 고민을 담아 보았습니다. 어, 또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다행히 2022년 사업부터는 이 실감 콘텐츠 항목이 신설이 되었다고 해요. 서울문화재 활용 사업에서 이거는 이제 이 기존의 전통 문화를 융복합적인 콘텐츠로 개발해서 더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향유를 해보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우리 학문 후속 세대들이 전통 문화를 공유하고 전수해 나갈 주체들이기 때문에 전공자로서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하나 하는 어떤 그런 자존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의 역할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또 실제 사용자들의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